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그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종의 SNS 검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상 검열 이런 거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학생들에 대한 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국무부는 어제 전 세계 재외 공관에 전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H-1B 비자 신청자는 물론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같이 올 그 가족의 이력서와 프로필까지도 꼼꼼히 검토하라라고 했습니다. H-1B 비자 신청하는 사람 아니라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그 가족들도 다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만일 신청자가 미국을 비판하거나 비판 여론을 전파한 그런 이력이 드러난다라면 그 사람의 비자를 거부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이 공문을 통해서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 대사관에 보낸 거죠. 그 영사들한테 참고하라라고 보낸 공문입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자가 이 정책에 해당이 되지만 특히 H-1B 비자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검열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가 뭐예요? 이 전문직 취업 비자잖아요. 그 특성상 미국에 와서 전문 직종에서 일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 직종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또 그 지역사회나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하게 검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유학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SNS 검열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검열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일단 비자 신청자들의 그 SNS 검열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과거 5년 동안 당신이 사용한 그 SNS의 아이디를 포함한 계정을 모두 신청서에 기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내가 다 써야죠. 나는 카톡을 뭐를 쓰고 있고, 텔레그램은 뭐 쓰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은 뭐 쓰고 있고, 페이스북은 또 뭘 하고 있고, 그 아이디를 일일이 싹 다 제출해야 됩니다. 만일 여기서 거짓으로 제출을 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오히려 영원히 비자 인터뷰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요즘 옛날에는 트위터라고 했는데 요즘 X, 그리고 틱톡, 또 링크드인 그런 SNS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퍼블릭은 내가 이렇게 올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나는 올리긴 했지만 나만 보지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설정하도록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의 그 SNS 계정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계정, 비공개 계정으로 되어 있다라면 이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구나, 숨기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 판단을 그런 인터뷰하는 영사가 갖게 되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은 감추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자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전 세계 주미 전 세계 미국 대사관, 전 세계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에 이렇게 공문을 어제 내려보냈습니다.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제 SNS 검열이 있을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유학생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H-1B 비자, 취업 비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강하게 검열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BI가요.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사태, 그러니까 16 의회 폭동사태 또는 난입사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때 공화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청사에 파이프 폭탄을 선취한 용의자를 5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자, 이 5년 동안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보석금, 뭐죠? 보상금, 이런 거, 뭐 현상금도 걸리고 그랬었는데, FBI가 2021년 1월 그 영상에 포착된 그 용의자의 모습을 미 전국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잡았다는 얘기인데, 하도 잡기 어려워서 현상금을 50만 달러까지 걸어놓고 추적을 했는데, 5년 동안 잡지 못했다가 어제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자, 16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당으로 난입해서 일으킨 사태죠. 수사 당국이 당시 상황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파이프 폭탄을 설치했는데 이 폭탄은 폭동 사태 바로 전날인 1월 5일 저녁 의사당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져 있는 공화민주당 전국위원회 청사 이 건물에 설치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폭탄에서 20피트까지 20피트라면 정말 3피트가 1미터니까 20피트라면 한 6, 7미터 정도 굉장히 가깝게 근접을 했었던 것으로도 나중에 안 겁니다만은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BI는 해당 폭탄이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였으며 폭발을 했다라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폭탄은 설치된 지 15시간 만인 1월 6일 오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탄 처리반이 직접 출동을 해서 이걸 해체를 했습니다. FBI가 앞서 공개한 영상에는 후드 뒤 옷을 입은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런 용의자가 민주당 청사 밖에 폭탄을 설치하는 모습과 그리고 또 다른 폭탄을 공화당 청사에도 설치하는 공화당 청사 바로 뒤편 골목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골목에 설치하는 그런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둘 다 당연히 이제 발견됐고 해체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한 게 아니라 의사당과는 조금 몇 블락 떨어져 있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청사 거기다가 왜 설치했지? 의회에 의사당에 난입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몇 블락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실제로 이제 폭탄이 터지면 탁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이나 모든 경비 병력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사당 난입을 좀 쉽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몇 블락 떨어져 있는 그곳에 설치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그것만이 정말 천만 다행이죠. 실제로 이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경찰 인력 일부가 의사당 경내에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긴급 발동이 됐죠. 경계령이 얼러트가 떴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당 내에 있는 경비 병력 일부가 그쪽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군중이 경찰 방어선을 이미 다 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어차피 난입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난입 사태와는 별개로 그 청사에서 공화당, 민주당 이 사람들이 민주당 청사에만 설치한 게 아니라 또 공화당 청사에만 설치한 게 아니라 공화당 청사, 민주당 청사 둘 다 이걸 설치했었습니다. 정말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늦게나마 비록 5년 만에 늦게나마 그래도 용의자가 체포됐다라는 것은 천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북중미, 내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조 추첨, 자, 우리나라는 어느 조에 들어가지?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조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있지? 이걸 보는 재미, 굉장히 관심거리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FIFA 평화상이라는 게 이제 처음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제 오늘 이걸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누굴 줄 겁니다. FIFA 평화상, 노벨 평화상은 아니고 FIFA는 이제 국제 축구 연맹이잖아요. 그 FIFA 평화상을 제1회 평화상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아마 2순위와는 격차가 많이 크게 1순위로 올라와 있는 후보가 누구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을지 요게 또 하나 볼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월드컵 추첨 행사는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이 오늘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참석하고요. 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이 세 나라에서 이 경기가 분산돼서 공동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첨식에서 수여되는 그 첫 번째 FIFA 평화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FIFA의 회장은 자니 인판티노라는 사람인데요.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워낙 평소에도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점에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시상하려고 이제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예상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추첨식 행사는요. 뭐 많은 유명인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 일단 사회자는 2명인데 공동 사회자는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 그리고 배우 겸 코미디언 케빈 하트가 공동 MC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있어요. 뭐 가수들의 공연도 있고 그런데 공연하는 가수들은 아주 요즘 가수가 아닙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YMCA 부른 빌리지 피플 재밌겠죠. 네, 빌리지 피플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가 와서 또 함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조춘천뿐만이 아니라 볼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행사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아마 아침 일찌감치 보시는 분들은 조추첨 행사 전에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뭐 바쁘셔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추첨 행사 이제 끝난 후에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유명인들이 또 옵니다. NFL의 전설 탐 브래디 유명한 쿼터백이죠. 탐 브래디 그리고 아이스 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 그리고 NBA 프로농구의 전설 샤킬 오닐 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도 오늘 와서 특별히 뭐 다른 건 안 하고요. 행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자, 한편 월드컵은요, 내년에 열리는데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5주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예, 지난번 경기까지는 32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참가하는 나라 수를 좀 늘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TV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 중계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계권료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월드컵이 뭐 정말 축구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게 수준차가 많이 나니까 정말 축구 좀 잘하는 몇몇 선진국 뭐 이런 나라들의 그들만의 리그 같이 돼버리는 그런 것도 좀 탈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나라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8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지난번 대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의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뭐 16강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거였잖아요. 32개 나라에서 이제 16강 진출, 그 다음에 8강 이건데 지금은 16강 진출은 두 번째 단계고요. 48개 나라가 참가해서 32강을 먼저 다룹니다. 32강. 네 개 나라가 한 조가 되는데 그 조는 모두 12개 조로 나눕니다. 12개 조, 한 조에 4개 나라. 그래서 각 조 상위 2팀. 그러면 24나라죠. 그리고 이제 8개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각 조에서 3위 하는 팀 중에서 성적이 좋은 팀을 8개만 추스려서 이제 32개 나라를 올려서 32강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한국 뭐 지금까지 월드컵 나가면 16강 진출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16강 진출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 32강 진출은 제 생각에 뭐 쉽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강 진출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한국 월드컵 때 한 8강 정도는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또 개최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 4강 정도까지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여러 면에서 관심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뭐 TV 시청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윈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국은 8강 이상 그리고 미국은 정말 주최국이니까 한 4강 이상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뭐 4강에서 한국과 미국이 맞붙어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축구 얘기해드리는 김에
살짝 좀 새길로 빠져서 짧은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런데 그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싫어하는 주제가 두 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대 얘기. 아이고, 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군대 얘기. 또 하나는 축구 얘기. 요 두 가지 주제를 여성분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보다 더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자, 배우 강부자 씨가요, 축구선수 손흥민과의 친분을 어제 자랑해서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뭐,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직업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강부자 씨는 어제 방영된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갈 때 비행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요, 그래요? 아, 손흥민 선수는 일반석 타고 가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부자 씨가 농담으로 내가 누구야? 내가 강부자 아니야, 강부자. 나 부자야. 라고 이제 농담을 먼저 한 뒤에 나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고 손흥민 선수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당시 그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석의 차이가 그냥 커튼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다. 그리고 그전에도 뭐 이미 굉장히 친하고 서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다 우리는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강부장 선생님 부러워요 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서 나눈 대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LA의 LAFC로 이적한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은 모를 때였고 언론에 공개된 적도 없었고 웬만한 축구 전문가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부자가 비행기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야, 흥민아, 너 LA 팀으로 그 결정하러 가는 지금 여행이구나. LA 팀에 가는 걸 결정하러 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네, 선생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부자 선생님이 야, 알았어. 내가 말 안 할게. 나만 알고 있을게.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강부자 씨는 이미 이게 막 언론에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얘기가 막 뉴스가 막 화제가 되기 전에 이미 혼자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회자와 진행자들이 정말 멋있어요, 부럽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강부자 씨는 그런데요, 이 평소에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가대표 출신 지금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는 이영표의 경기를 보러 독일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다. 독일에서 잠깐 뛰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이영표 씨도 이 얘기를 듣더니 그 정도였냐고 막 놀랬습니다. 그런데 강부자 씨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강부자 선생님이 지금 올해 84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 타고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요. 또 축구에 아주 또 열성 팬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스포츠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스포츠 하나 정도 종목 골라서 좀 좋아하시는 것, 좀 팬이 돼보시는 것도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 좀 좋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니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 축구를 좀 팔로우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넘버원 스포츠는 이제 풋볼이긴 하죠. 네, 풋볼은 그런데 이제 주로 겨울에만 열리는데 마침 지금 겨울이니까 풋볼 시즌입니다. 그래서 풋볼도 조금 모르시는 분한테는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4-5가지 룰만 또 알아놔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 홈팀을 하나 딱 찍어서 한번 풋볼 이번 겨울 내내 좀 응원하면서 즐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내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또 6월에 또 이제 월드컵이 열리니까 축구 즐기고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한 생활 또 즐거운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얘기 싫어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신에 군대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자, 미국인들의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4, 50대 중년층이 외로움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조사했냐면 AARP라고 하죠. 미국 은퇴자 협회. 이 AARP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40세에서 59세 사이, 그러니까 40대와 50대 이 연령대가 미국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와 50대 성인의 49%가 스스로 나는 외롭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49%가 거의 절반이죠. 외로움을 특히 더 느끼는 부류,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나온 그걸 좀 부류를 해보면, 그러니까 40대, 50대 그 나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또 좀 분류를 다시 해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외롭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무려 62%. 또 나는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외로움은 57%. 또 가구 소득이 연소득 25,000달러 이하,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수록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한 53% 이렇게 나타났다. 63%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수록, 즉 혼자 있을수록,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연소득이 좀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더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빼더라도 나이로만 딱 본다면 40, 50대가 49% 가장 높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AARP는 이 40, 50대 이 연령대가 가족, 직장, 재정, 그리고 사회적 역할 등 삶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동시에 어떤 변화도 많이 겪고 또 압박이나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그 나이대의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닌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매우 복잡한 구조의 결과물이 나는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이걸 AARP에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AARP, 은퇴자 협회에서 이걸 처음에 조사할 때는 시니어들이 외로움이 많을 것 같아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시니어들은 40, 50대보다는 훨씬 낮은 30대 후반대에 이 외롭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라고 느낀 시니어는 상대적으로 40, 50대보다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이건 물론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40, 50대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니어들 자신에게도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령이 높아지면 기대 수준이 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기대 수준이,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는 좀 어떻게 외롭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순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런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이가 있으니 이 정도는 외로운 건 아니지. 뭐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시니어들도 다 뭐 지금 혼자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똑같은 상황인데 덜 외롭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조절을 통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강도를 훨씬 더 낮게 조절하는 그런 능력,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AARP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외로움 정도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 외로움이 정서적인 그런 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질병예방통제센터, 연방 CDC에서는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뭐 흡연을 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그런 건강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AARP 보고서에서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즉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했던 그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는데 그 1갤런당
갈 수 있는 마일리지 뭐 이런 겁니다. 이 경우 그런데 이제 1갤런당 갈 수 있는 마일리지가 뭐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돼도 돼. 좀 낮아도 돼라고 이렇게 완화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자동차의 뭐 갤런당 마일리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이 규제 완화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를 그러니까 갤런당 가는 마일리지죠. 마일 퍼 갤런입니다. 기존 갤런당 50마일에서 갤런당 34.5마일까지도 낮추는 게 이제 완화안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1갤런 넣는데 50마일 가는 것과 1갤런 넣는데 34.5마일 가는 거랑은 차이가 크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동안 그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대형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 모터스나 뭐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은 이 연비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계속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로비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좀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 관련 들어가는 그 기술에 돈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최종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하지만 자동차 구입 비용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연료 비용, 구입한 후에 가솔린을 많이 넣어야 되는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방 하원에서 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아예 금지시켜버리자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 의원들의 그 개별 기업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에 당선이 됐다. 당선이 된 그 순간 갖고 있던 주식은 뭐 부인한테 양도를 하든 남편한테 양도를 하든 하고 내 이름으로 된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재 보유한 주식도 다 처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떨어지거나 내가 은퇴하거나 그때 다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법안을 공동 발의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같이 했어요. 무려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 100여 명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초당적인 발의안입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중에서 공화당의 칩 로이 의원과 민주당의 세스 매거지너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서 지도부가 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스스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부가 좀 그렇게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라고 의원들이 말을 했는데 지도부 그 노른자 직책을 갖고 있는 그 지도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의회 지도부면 지도부일수록 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높은 직책을 맡았을수록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도 아무래도 많겠죠. 막 지금 당선된 저 시골의 하원 초선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이제 이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초선 또는 재선 의원, 이런 젊은 의원들이 아예 못하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하고 지금 법안을 만든 겁니다. 다만 이제 하원이 이 법안이 상정돼서 하원에서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제 상원에서도 이걸 해야 할 텐데 상원에서까지의 통과 전망은 좀 불투명합니다. 지난 7월에도요 유사한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좌시 홀리 의원 딱 한 명만 찬성했고 나머지는 싹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데 그래도 100여 명이나 되는 의회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올려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쓰레기에 빗대는 그런 모멸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럼 소말리아 당사국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는 지금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는데 저도
그 함자 바레라는 그 소말리아의 총리는요, 쓰레기 발언에 관해서 그 무대응으로 하겠다. 우리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하는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응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대담하고 좀 통도 크고 뭐 여유 있어 보입니다만은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닙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소말리아를 거명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쓰레기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뭐 미립국을 하거나 뭐 난민으로 와서 여기서 막 불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내 소말리아계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 하면서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놓고는 뭐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뭐 그들에게는 악취가 난다 뭐 이런 말까지도 썼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이고 치명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소말리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반발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출신으로 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 소말리아계 미국인은 여러 사업에서 성공을 거둬서 지금 돈도 굉장히 많이 번 거부가 된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쓰레기도 아니고 미국에서 성공해서 한 달에 세금만 수만 달러씩 개인적으로 내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쓰레기도 아니고 나한테 악취도 나지도 않는다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모멸성 발언에 대해서 소말리아 정부가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한 그 이유, 내부적인 이유는 참 딱합니다. 알고 나면 뭐냐면 가난한 나라인 소말리아가 여전히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국제 원조나 이런 걸 많이 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완전히 제로로 줄인 건 아니거든요. 전체 액수를 좀 축소했을 뿐이지 뭐 축소해서 어느 정도 대외 원조가 여전히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말리아로 가는 게 1년에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 질끈 감고 1억 2천만 달러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처절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네, 브라질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그 브라질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꼬드겨서 범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브라질 현지의 사기 범죄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류를 활용한 범죄입니다. 최근 브라질 소셜 미디어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 이게 이제 뭐 브라질 랭귀지,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이제 포르투기스 쓰죠. 포르투기스 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오빠라는 것은 그 OPPA, 그야말로 한국식 발음 그대로 씁니다. 코리안 오빠와 함께 데이트하세요. 어찌 보면 네. 그런 그 일종의 유료 만남 주선 데이트 무슨 사이트 이런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범죄 조직들이 만든 사기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국 오빠와 함께 K-드라마의 마법을 느껴보세요 라는 선전 문구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의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서울 곳곳을 다니며 여기서 남성은 약간 동양 얼굴이에요. 뭐 한국 사람인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처럼 생각되는 잘생긴 동양 남성과 그리고 브라질 여성 두 사람이 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찍은 듯한 그런 사진도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기스로 사랑, 추억, 포르투기스로 여러 가지 막 홍보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포르투기스로 뭐 사랑, 추억 이런 말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는 한글로 사랑, 추억, 꿈, 오빠 뭐 이런 말을 한글로 탁 써놔서 이게 한국 사람이 이 웹사이트를 만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잘생긴 한국 오빠들이 이 웹사이트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혼동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전역에 이게 막 나가고 있는데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봉헤치루와 파울리스타 데로 카페를
우리가 같이 방문합니다. 이 잘생긴 한국 남자와 그리고 전통 한국식 고깃집에서 이 잘생긴 한국 남자 오빠와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 산책도 하고요. 또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이 한국 오빠와 같이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줍니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잘생긴 한국 오빠를 보면서 브라질 여성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그런 내가 돈을 얼마 내고 어디를 가면 그런 오빠가 몇 시간이면 몇 시간, 하루면 하루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데이트도 해주고 한국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서 그 드라마 내가 그 브라질 여성 입장에서 내가 그 봤던 K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그 아름다운 그 대사를 착 한국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런 한번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싶어,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뭐 어찌 보면 이제 이 여성들은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런 시간을 그런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가입하고 돈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입하고 돈을 낸 다음에 어디 가서 만나면 이게 범죄 피해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주 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은 단순한 사기 또는 기망 행위를 넘어서서 브라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정황을 우리는 확인했다라면서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게 범죄 사이트, 사기 사이트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 있는 한국 총영사라고 그랬죠. 이 보통 이 총영사관에 가면 경찰 영사라고 해서 이제 영사도 이제 그 분류가 여러 명이 되는데 경찰 영사라고 있습니다. 그 경찰 영사는요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 현직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에서 그 영사라고 파견돼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경찰 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의 경찰관입니다, 현직. 자, 주 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은 한류 팬들을 상대로 가짜 회원권을 판매하기도 하고 한국 남성의 사진을 도용한 로맨스 스캠 등등 범죄 수법이 지금 브라질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불법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하는 이런 해당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해서 유력한 용의자 한 남성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 그를 뒤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무슨 범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참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인기를 끄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또 이걸 또 도용해서 한국 남성과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 하면서 이걸 또 범죄와 연결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으니까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파력이 강하고요. 또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강해서 특히 위험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인데요. 감염력이 굉장히 전파력이 빠릅니다. 또한 사람이 한 번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은 것 같은데 치료를 받아서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재감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언제 감염되냐면요. 겨울철부터 그 이른 봄까지 그 사이에 주로 많이 걸리는데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나 어린이 등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어패류나 굴 이런 거, 그 어패류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이제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와 대화하다가 거기서 튀기는 침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침 튀기는 거 잘 거의 못 보죠. 진짜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침 튀기면 그거는 같이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면 침 튀깁니다. 예, 그건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미세하게 보이면. 그러니까 그 감염된 사람과 대화할 때 튀기는 침 그리고 직접적인 키스를 했다거나 아니면 손을 맞잡았다거나 그 사람이 자기 입을 이렇게 쓱 한 그 손을 내가 악수해서 그 악수한 내 손으로 내가 입을 쓱 이런 식으로도 전파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에 따라서 심한 복통이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소독제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뭐 집에 있으면서 굳이 손소독제 쓰기보다는 집에 있을 때는 비누로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닦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에 있을 때는 뭐 비누를 쓸 수 없을 때는 당연히 핸드 세니타이저 쓰지만 뭐 비누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외부에 있을 때 어떤 퍼블릭 레스트룸을 갔는데 거기 손소독제도 있고 비누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누로 손 씻으세요. 30초 이상. 그렇게 하고 또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서 85도, 섭씨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데워서 조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게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익혀서 먹는 그런 식재료가 아니고 채소류 그럴 때에는 흐르는 물에 좀 가능한 오래 씻어 버리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도 좀 세게 해서 좀 오래, 그래서 씻겨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요, 요거 이제 제가 마지막 꿀팁을 하나 드리는데,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불편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제가 한번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집 안에서 또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소변이든 작은 거든 큰 거든 화장실에서 그 배변을 본 후에는, 그 볼일을 본 후에는 그냥 플러시를 확 하지 말고요. 일어나서 그 변기 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플러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시가 될 때 물이 팍 튀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또 번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요, 볼일 후에는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